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보고 싶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혜인 팀장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해졌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어요. 네. 다름 아니고 오늘 좀 빅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영정 대표님을 귀한 분을 좀 누추한 자리에도 제가 모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네. 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 바쁘시지 않냐, 네. 귀한 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한가하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누추한 분을 여기 귀한 곳에 모셨습니다. 네, 언어의 유희왕이네요. 아니 오늘 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다고 해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빅뉴스가 뭐였냐면 미국 금리가 오늘 그 자이언트 스텝 적용이 되면서 9월 22일 날짜로 3.25%가 됐고 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를 그렇죠. 했어요. 근 10년간 이 정도의 1,400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13년 만에 처음이죠. 아, 리먼 그래요? 브라더스 사태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돌파를 했고 달러를 오늘 팔았다면서요. 그 유튜브로 쌓아놓은 네. 구글이 주신 그 용돈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만 팔았어요. 일부만 받았어요. 네. 네. 일단 우리나라 금리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1,450원까지는 일단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다가 다시금 1,400원을 훌쩍 넘는 형태로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 네.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근데 근 3년간 제가 시작하는 2019년쯤 네. 그쯤에는 사실상 금리가 거의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뭐 1%대 금리도 가능했었고 그렇죠. 아니, 딱 처음 시작하실 때가 그때였어요. 코로나 딱 직전에 굉장히 부동산이 침체돼 있던 시기예요. 2020년, 21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기 전 2018년도, 19년도가 그때 금리가 꽤 올랐었거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2% 이상이 올랐고 대출금리가 그 당시에도 거의 4%, 5%가 나왔어요. 왜냐면 저도 이번 같은 일이 딱 세 번째예요. 그런데 처음에 경험했던 거는 저도 처음에 발을 담궜을 때부터 그때부터 고금리였어요. 제가 2011년도 금리를 볼 때 그 당시에도 대출 금리가 뭐 6%, 5%, 6%, 7%막 이런 식으로 됐고 그때는 대신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예,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고 그때부터 2017년까지 꾸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에 또 한 번 올랐어요. 그때 이제 너무 또 가계대출이 많다라고 하면서 한 번 잠궜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또 잠깐 부동산 침체기가 오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저금리로 확 내려갔죠.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처음 보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매수자분들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매도자분들도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이 문의를 해주시거든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변동금리로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하루하루 조금씩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매수-매도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그에 앞서가지고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님들께서 어떻게 예상했는지가 제가 최근에 얼떨결에 뉴스를 보다가 나왔어요. 네. 욕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밑밥을 좀 깔려고 올려놓은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전문가도 맞추기 어렵다. 맞아요. 예측을 했으면 솔직히 다 부자가 됐겠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도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2022년 예측을 제가 띄워봤는데 첫 번째 보니까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상호 네. 대표님.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늘 예상을 이분은 했는데 상승을 상승론이었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올해 초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상승한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물론 주택시장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뭐 한번 조금 느껴본다고 여기서 사실 맞춘 분이 이창동 밸류맨 팀장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금리 인상 정확하게 맞췄어요. 신경훈 교수님은 건물 많이 사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예측들을 사실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얘기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 터보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쉽게 움직일 시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막 샀다가 큰일 날 수 있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일이 계속 사이클이야. 3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는 그 사이클들이 원래 예전에는 10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19년 말부터 22년 초까지 분위기 좋았으니까 이제는 한번 올 때가 됐다라는 시기를 제가 몇 번 얘기는 드렸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는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전문가들도 사실 이런 예측이 틀릴 수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하는 예측들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개인적인 의견들이에요. 저도 이제 건물을 2개를 팔아봤고 또 2개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저 안 해본 투자재가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코인 제가 뭐 4천만 원 영원 됐죠. 네. 저 대신에 저는 부동산으로는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많이 수익률이 좋죠. 많이 본 건 아니고요. 하나 빼고
광명 그거. 광명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네. 아무튼 뭐 두 개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조금 실수했던 거고 주변에 지인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은 정말 그냥 내 지인들한테 얘기하듯이 할 거예요. 지금 이분들처럼 제가 지금 여기서 했던 말이 나중에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 초에 예상들이었는데 또 예상이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시장 하락기 전문가들이 예상한 꼬마 빌딩 전략? 아까 맞췄던 이창동님.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다 비슷해요. 느낌이네. 당연히. 비슷한 근데 느낌. 연말까지 투자가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물론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금리라는 게 웃긴 게 있어요. 지금 막 3점 몇 프로, 4점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계약 같은 경우를 3개월 변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3년 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년 고정하는 비율이 꽤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산 건물은 다 3년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지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1년 차, 2년 차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금리를 재계약할 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금리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나 보다 뭐 이러지 뭐 뼈저리게 저한테 느껴지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불안은 하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금리 올라간다고 3개월 변동인 사람들 좀 느껴질 수 있고 혹여나 지금 대출 재계약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네. 지금 계약하는 분들이 보통 3년 계약이라고 하면 2019년에 계약하셨을 거거든. 대출 금리가 2%대 나왔을 텐데 지금 갑자기 5%, 6%를 받으려고 하니까 와 얼척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만 좀 급하게 팔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폭탄은 내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 생겨요. 이제 그때부터는 파는 사람 같은 경우도 가격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기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금매가 꽤나 나올 거예요. 그 금매가 어떤 매물이 나올 건지 그리고 그 금매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금매인지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 그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거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금매라고 해서 진짜 살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년 이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내년 23년도까지도 네. 좀 비슷하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정도에 이게 좀 정리가 되길 원하는데 왜냐면 저희한테도 사실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근데 주변에 여러 가지로 저도 알아보면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제가 제일 공감하는 거는 하나 있어요. 딱 이거예요. 비서울 지역, 그러니까 약세 반등이 될 거, 거래량이 반등이 된다 아닌다. 거래량은 반등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자들이 아직까지 실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금액대에 대해 조절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이 되면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그들이 움직이면 또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어느 정도 반등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기존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느꼈던 그 정도 거래량하고는 확연하게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약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시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원래 경기가 좋으면 하급지도 다 따라가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보면 딱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파트 떨어진다 보면 소위 말해서 지방 작세 나고 있어요. 네. 서울도 비주요 지역부터 그렇죠. 이제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비주요 지역이 떨어지고 나면 주요 지역이 떨어지고 네. 상업용 부동산도 비슷해요. 아직 경기도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그걸 별로 못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그게 조금씩 느껴지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기존 소유자 희망자 저는 사실 이거를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 기존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산기랑 딱 A4 용지를 꺼내놓으세요. 그래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가 언젠지 은행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좀 찾아봐야지. 빨리 계약서 꺼내놓으세요. 지금. 네. 내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꺼내놓고 은행에 전화를 해봐요. 고정금리인 경우는 일단은 좀 내려놓으세요.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에 고정금리가 유지가 돼서 내후년에 재계약하는 분들은 일단 내년은 조금 더 보합해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 고정금리가 변동하는 경우나 아니면 변동금리로 계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빨리 꺼내놓으셔.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나 고정금리인데 금리 어떻게 변할까요? 하면 대충 금리가 나옵니다. 은행에 다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큰일 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넉넉 잡고 내후년 정도까지 스케줄을 보고 이자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은행이자 500만 원 냈는데 갑자기 1,100만 원을 내야 된대. 그런데 내가 이거를 넉넉 잡고 2년 정도 감안하고 생각해 보시면 600만 원씩 1년이면 7,200이죠? 2년이면 1억 4,400. 1억 4,400이 이자로 더 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 이걸 왜 2년 정도로 계산해야 되냐면 일단 존버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결국에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올 거라서 존버를 하면 내가 굳이 싸게 팔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존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통화하시는 은행 금리랑 1년 뒤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또 갭이 그렇죠. 거기서 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금융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비강남권 상급지 이동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등급이 조금 더 낮은 지역에 있던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사실 이런 식의 팔면 정말 좋아요. 돈 들고 있으면 기회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상승장 같은 경우는 내가 따라가다 지쳐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돌다 끝나요. 근데 하락장 같은 경우는 정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위기는 기회다. 영화 보지 않으셨어요? 거기? 국가 부도의 날? 지금이 기회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장의 흐름을 잘 봐서 저는 콘턴 점프를 할 겁니다. 기회를 만드시는 기회를 만들 거예요. 상승장에서 제가 계속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저도 지쳤어요. 야 이거 벌어도 끝이 없네. 계속 올라가고 막 모든 게 다 이러고 와, 따라가는 게 좀 사실 벅찼거든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한테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2-3년 안에 장이 변하는 그 전 시점에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서 한 번에 인생을 점프를 해서 은퇴를 하자. 인생 점프까지 하시게요? 근데 이게 진짜 3년 후에 근데 4년 후에 기회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을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발을 담근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5년, 22년에 저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 있는 모습이 돼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이거 박제될 텐데 나중에 네? 이거. 박제되면 이제 아까 전에 보셨죠? 네, 틀릴 수도 있다. 네.